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에 버금가는, 어떤 경우는 미국을 능가하는 우주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변변한 소비재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기반이 약해서 국민들이 쓰는 휴지라든지 이런 것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균형 잡힌 발전을 못하게 되고요. 최근 20, 30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이후의 러시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이게 정말로 거시적인 문제라서 세세한 사항에 집착하기 마련인 역사가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의 어떤 답변은 아닐 텐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답을 드리자면, 이 러시아는 도시 사람들은 좀 낯선 단어일 텐데, 이랑과 고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간 부분과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이란과 고랑이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패여 있는 곳이 바로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세계 최첨단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히려 미국에 버금가는, 어떤 경우는 미국을 능가하는 우주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변변한 소비재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기반이 약해서 국민들이 쓰는 쉽게 말하는 휴지라든지 이런 것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이란과 고랑, 그러니까 이런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발전을 못하게 되고요. 이 균형 잡힌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국제 경제계에서,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최근 20, 30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근대 이후의 러시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얘기하자면 19세기는 영국이었을 테고 20세기 이후에는 미국일 텐데요.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에, 그러니까 시장에게 자원의 분배를 맡겨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 왔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장을 물론 허용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떤 자원의 분배를 국가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국가가 자원의 분배를 전담할 경우에 국가가 목표로 삼은 어떤 분야는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운 성과를 보이는데, 달리 말해서 또 국가가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분야는 한없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국가가 자원을 분배하는 이 시스템이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후진국 단계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룰 때는 국가 주도 전략이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중진국에서 선진국, 아니면 고만고만한 선진국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서의 도약을 할 때는 결국은 이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이 발목을 잡고 해서 도약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전반적인 국가 분위기 자체가 효율적으로 자원들이 분배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삐걱삐걱 되면서도 결국은 체제가 유지가 되고 굴러가는 데에서는 또 내구성이 또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 수주,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같은 패권 국가가 되는 데는 한계가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맞이하는 위기를 해결하고 그래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데는 또한 또 능력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20세기만 놓고 보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침입을 받았는데, 이런 나치 독일의 침공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체제라고 하면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위기였는데요.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을 보면은 역시 러시아라는 체제가 효율적이라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또 하나 질문을 조금 달리 해석을 하면 결국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패권일 텐데요. 이 패권을 가지고 있고 행사하는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19세기에는 영국이었고 20세기 이후는 미국인데 이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게 결국은 자기네의 역량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인재라든지 이런 것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렇게 뛰어난 과학자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어떤 학자 뭐 이런 그 인재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뭐랄까 활동을 못하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미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그 인재가 있어서 그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인재가 모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좀 다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인재가 유출되어서 패권 국가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패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재가 유출된다는 것이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러시아가 만약에 패권국의 지위에 오른다고 하면은 자체 역량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또 인재들이 러시아로 몰려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좀 인과관계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보시면 러시아에 관한 어떤 뭐랄까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은 측면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러시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본인들의 나라가 변방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사실은 이 역사학에서는 그걸 이게 지성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러시아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러시아는 과연 어느 나라인가, 어떤 나라인가 했을 때 러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러시아에는 어떤 사람들인가 했을 때 크게는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이런 측면이 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정근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은 보통 아시아에 있었고 특히 군사력만 따지자면 이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몽골일 텐데 이 몽골이 그 세계의 중심이었을 때는 바로 유럽에 있는 변방이 바로 러시아였던 얘기죠. 그리고 근대 세계에 접어들어서 유라시아 대륙 내륙의 어떤 패권이 무너지고 이 해양으로 이제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해양의 패권을 쥐었던 나라가 바로 영국과 미국이었던 겁니다. 서유럽이었을 텐데 서유럽이 패권 지역이 된 다음부터 또 이제 동쪽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변방이 바로 러시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근대 사회도 그렇고 근대 사회도 그렇고 항상 러시아는 변방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대 한정에 놓고 보면은 세계의 중심은 이 서유럽, 특히 영국일 텐데 그 서구의 서유럽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흉내내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항상 서유럽을 모방하고 하지만 서유럽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자격지심, 어떻게 말하면 피해의식을 늘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식의 인식과 심성이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변방의식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식일 겁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서 변방에서 중심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정작 그 중심 패권 지역에 있는 국가라든지 사람에게는 뭐랄까 러시아 너희들은 주변인이다, 야만인이다, 너희 절대로 그 유럽이 될 수 없다라는 식의 배척을 당한다. 데서 오는 어떤 뭐랄까 상당한 배신감, 서러움 이런 것이 러시아 사람들의 심성에 깔려 있죠. 이게. 러시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공산주의라는 선입견이 떠오르는데요. 왜 아직 이런 오해들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 혹시 여기서 기인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조금 정교하게 접근을 하자면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라고 했는데 이게 후진 단계에서 중진 단계라든지 낮은 단계 그러니까 선진 단계, 그러니까 약간 낮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는 사실은 그 러시아 국가 주도의 방식이라든지 아니 예전에 그 공산주의식 그 발전 방법이 나름대로 되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스탈린 시대에 유럽의 후진 농업 국가였던 그 소련을 단숨에 그 한 5년 내지 10년 만에 미국과 독일 다음 가는 세계 제3위의 어떤 경우는 독일과 맞먹는
세계 제2위의 공업대국으로 바꾸는 탈바꿈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면 그 선진국 체계에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는 사실 국가 주도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집권적인 방식이 한계를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식 그 발전 방식이 늘 비효율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높은 수준의 패권으로 발돋움하고 그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분명히 비효율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타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러시아에서 국가 주도적인 중앙 집권적인 자원 분배를 통해서 발전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뭐랄까요? 그런 경험이 계속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완전 환골탈태하는 수준으로 발전 그 전략을 바꾸고 심성까지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게 비유를 하자면 엄청나게 큰 선박이 한쪽 방향으로 고속으로 항해를 하다가 항로를 바꿀 때 이게 한순간에 바꾸는 게 불가능하고 엄청나게 이 선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 제국일 때 아니면 소비에트 연방일 때 일정한 성공을 거뒀던 발전 전략이 어느 순간은 이게 통하지 않게 됐는데 그런 발전 전략에서 이 항로를 바꾸는 이 과정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하면 될 수 있겠죠.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현재 러시아의 외교 및 군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게 역사학자들은 그런 심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가 침략을 일삼은 호전적인 팽창지향적인 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러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하게 유별나게 호전적이었다든지 팽창지향적이었든지 침략을 일삼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침략을 일삼은 나라로 치자면 세상에 그 영국 따라갈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영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투사해서 여러 지역에 개입하거나 전쟁을 할 때는 영국의 팽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정도로 러시아가 세력을 넓히려고 할 때는 뭐 침략이라든지 어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할 듯하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러시아가 침략을 한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팽창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강도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비해서 유별나게 더 강하지는 않았고 약하면 약했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특히 요 남쪽이라든지 동쪽의 지역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제국주의적인 어떤 면모를 보였지만 이 서쪽, 특히 서유럽을 상대로 해서는 항상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뭐 가장 비근한 예로 19세기에 나폴레옹에게 공격을 당해서 수도인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20세기에는 아돌프 히틀러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4년 동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과연 전 세계 역사에서 적어도 최소한 근현대 국가라고 볼 때 이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심한 어떤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국민들도 그렇고요. 러시아 지도부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서유럽에 있는 강력한 패권 국가가 러시아로 침공에 들어온다고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본능처럼 돼 있고요.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는 침공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의식이 내재돼 있고 이것이 바로 국내 정치라든지 대외 정치를 펼 때 항상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심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러시아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포위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위되어서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심성이 깔려 있고요. 이 심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러시아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이미지가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서유럽을 서방을 공격하면 공격했지 서방이 러시아를 공격할 리가 있겠느냐. 뭐 그런 믿음은 일단 러시아가 침략적이고 호전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일정한 오해. 그리고 또 서방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침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영국이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이 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침략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정에서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있지만 외부로 향할 때는 또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성격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역사를 놓고 볼 때 내정에서는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외정에서는 엄청나게 제국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19세기에는 영국이 될 수 있고 20세기는 미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승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폴란드를 침공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그 발트해 연합국가를 침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게 좀 섣부른 단정일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러시아는 그럴 역량이 없는 국가예요. 이 우크라이나 하나 그 제압하는데도 엄청나게 그 출혈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체 점령도 지금 허덕이는 판에 그 어떤 여력이 남아가지고 폴란드를 침공하고 발트해양까지 힘을 투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랄까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를 사실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 러시아가 침략을 일삼는 어떤 그런 호전적인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는 일정 정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러시아를 고립적이고 비밀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미국에 패배할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교해보면 미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임은 분명하고, 이것은 사실은 뭐 미국이 그만큼 강점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 측면도 있지만, 이런 그 기본적인 자체 역량은 전제하고, 또 하나 그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게 그 지형과 지정학적인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형이 방어 지형이 없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평탄한 지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한반도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기본적인 그 과정을 보면은 강력한 국가가 침공해 왔을 경우에 한반도는 산성을 쌓고 산성에 들어가서 버팁니다. 그리고 산성하게 들어가기 전에 모든 지역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강력한 외적이 들어왔을 때 이 산성을 기반으로 한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산성 그 방어 전략에 부딪혀서 뭐랄까 성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어 전략이 상당히 그 효과를 발휘했고, 이게 안 통했던 몇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임진왜란과 그 병자호란 정도였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상당히 효율적인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방어 지형이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얘기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양옆이 대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에는 캐나다, 남쪽에는 멕시코가 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라는 두 나라는 미국보다 현저히 국력이 떨어지는 나라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미국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죠. 그래서 국가의 운영에서 이 방어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미국과 러시아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 방어를 위해서 투입하는 그 자원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국토를 보존할 수 있던 반면에, 러시아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역량도 미국에 딸리는데 그 역량에 엄청나게 많은 높은 비율의 그 부분을 자체 방위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얘기죠. 여기서 사실은 또 많이 갈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현대사를 전공하는데 1931년인가요? 1932년에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대로부터 러시아가 당했던 침입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로부터, 폴란드로부터, 스웨덴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독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는데요. 그 연설을 읽어보면 러시아가 정말로 많은 침공을 당했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구나. 그리고 이런 역사적 경험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강력하게 작용했겠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거를 쭉 하는 걸 놓고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다고 할 수 없는 외침을 겪었고 그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그런 식의 피해의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포위 심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지 러시아 사람들의 행동 양태라든지 어떤 대외 정책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하나 뺏기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에서 저쪽에 넘겨주는 게 그렇게까지 위험하겠어라고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사활의 문제가 걸렸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더 많은 경우에 또 이런 식의 비유를 들 수 있겠죠. 만약에 미국이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친중 정권을 들어선다. 아니면 멕시코에 중국의 군대가 주둔한다. 가만 미국이 그 멕시코를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 안 둔다는 얘기죠.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멕시코에서 공략해서 적대적인 국가의 군대를 없애든지 멕시코를 자기의 확실한 세력권에 두려고 하겠죠. 이런 역지사지를 하면 왜 우크라이나의 나토군이 아니면 미국의 지휘를 받는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러시아가 그렇게 극도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